열이 펄펄 끓어야 독감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밥맛이 없고 피곤한 것은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폐 속에서 염증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응급실 당직을 서다가 만난 78세 최영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열흘 전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는데 자꾸만 기운이 없다며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만 계셨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저 환절기라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보양식만 챙겨드렸다고 해요. 그러다 사달이 났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려다가 문턱에 걸려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놀란 가족들이 119를 불러 병원에 오셨을 때 최영감님은 헛소리를 하시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선망 증세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형 독감에 폐렴까지 겹쳐 폐 절반이 뿌옇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급실 도착 당시 체온은 36.8도,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의 독감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독감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최근 10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지독하고 교묘합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17일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예년보다 2달이나 빠른 겁니다. 환자 수는 더 심각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외래 환자 1000명당 22명이던 독감 환자가 불과 2주 만에 50명을 넘어서더니 12월 말에는 73.9명까지 치솟았습니다. 2016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기록하는 최고 수치입니다. 지금 전국의 호흡기 내과 병동은 빈 침대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바로 최영감님 같은 케이스입니다. 왜 멀쩡하던 분이 열도 없이 쓰러지셨을까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왜 체온계는 조용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노년층에게만 나타나는 사일런트 플루, 즉 침묵의 독감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격렬하게 싸우면서 고열을 냅니다. 열이 난다는 건 내 몸이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면역 시스템도 같이 늙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싸울 힘이 부족해서 열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폐와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이 상황이 고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초기에는 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 대신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의사인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갑자기 멍해지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선망 증세, 평소 잘 걷던 분이 자꾸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낙상 징후, 그리고 며칠째 지속되는 극심한 식욕 부진. 이 세 가지가 보인다면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뇌와 근육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최영감님이 겪으셨던 이 끔찍한 일을 여러분은 절대 겪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열이 없어도 독감을 찾아내는 법부터, 독감이 휩쓸고 간 뒤 혈관을 지키는 골든타임, 그리고 폐렴균을 막아주는 의외의 생활 습관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독감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딱 한 달 동안이 생사를 가르는 진짜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치료 다 끝났다고 방심하다가 큰일 치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독감약 다 먹었다고, 이제 기침 좀 덜하다고, 이제 살았다 하고 안심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최영감님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다행히 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열도 내리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며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웃으면서 병원 문을 나서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퇴원 2주 뒤에 다시 119에 실려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뇌경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독감의 진짜 공포는 바이러스가 사라진 직후에 찾아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감이 남긴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독감을 그저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혈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와 면역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혈관 속에 전쟁의 잔해물들이 남습니다. 이걸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에 끈적한 찹쌀떡 반죽이나 껌이 들어찬 것과 같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흐르지 못하고 뭉치겠죠. 그게 바로 혈전, 즉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 혈관을 막으면 최영감님처럼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의학적 통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독감 진단을 받고 나서 딱 한 달 이내에 급성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평소보다 4배, 뇌졸중 위험은 무려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혹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에 이미 기름때인 동맥경화반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독감으로 생긴 염증 폭풍이 이 기름때를 건드리면 화산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독감 완치 판정받으신 날부터 달력에 딱 한 달 동안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그리고 이 기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이 한 달 안에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랐는데도 평소보다 숨이 너무 차다거나 혹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샌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독감이 남기고 간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이때는 동네 의원이 아니라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최영감님은 다행히 가족들이 증상을 빨리 알아채서 골든타임 내에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반신불수로 지내실 뻔했습니다. 독감은 단순히 기침 좀 하다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내 심장과 뇌를 노리는 무서운 저격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덜컥 겁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제가 의사생활 경험을 걸고 추천하는 폐와 혈관을 지키는 2가지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 내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 싶으시죠?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독감 끝나고 한 달 조심해라. 이 말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독감이 휩쓸고 간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더니 덜컥 겁부터 나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병을 막는 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해결책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대학병원 교수인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폐와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 3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생존 백신 칵테일을 맞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 독감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독감 주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생존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기관지 점막을 파괴해서 길을 뚫는 겁니다. 그러면 그 뚫린 길로 폐렴균이라는 놈들이 신나게 쳐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독감 걸렸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감 백신이 1차로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오더라도 폐렴구균 백신이 2차로 폐렴균을 막아줍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방탄 조끼만 입는 게 아니라 방탄 헬멧까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2가지 주사를 다 맞은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뚝 떨어지고 사망 위험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면 보건소에서 둘 다 무료로 맞으실 수 있거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양쪽 팔에 나눠서 맞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미루지 말고 당장 맞으세요. 2번째 해결책, 48시간의 법칙을 목숨처럼 지키세요. 독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의학적으로 48시간, 즉 이틀이라는 시간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점령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자마자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칩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면 이미 바이러스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항바이러스제를 써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산불이 났는데 초기에 물을 뿌려야지 산 전체가 다 타고 나서 물을 뿌려봤자 소용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영감님이 이걸 놓치셨어요.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버티시다가 바이러스가 폐까지 퍼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열이 나든 안 나든 갑자기 몸이 처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가서 검사받고 독감이면 바로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게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타민이나 쌍화탕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3번째 해결책, 칫솔이 여러분의 폐를 살립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텐데요.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기는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은 손이 아니라 입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목구멍 근육이 약해져서 주무시는 동안 침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걸 흡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입안이 더러우면 침 속에 세균이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그 세균 덩어리 침이 폐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흡인성 폐렴이 되는 겁니다.
독감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바로 이 폐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는 양치질은 그냥 이 닦는 게 아닙니다. 폐로 들어갈 수도 있는 세균 폭탄을 미리 제거하는 생명 연장 의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충 쓱싹 하고 끝내지 마시고 3분 동안 꼼꼼하게 닦으세요. 혀 안쪽까지 닦으셔야 합니다. 흔히 쓰시는 분들은 주무실 때 꼭 빼서 소독액에 담가두시고요. 틀니 끼고 주무시는 건 세균 덩어리를 입에 물고 주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감 주사와 폐렴 주사를 짝꿍으로 맞는다. 증상이 생기면 48시간 안에 병원으로 뛰어가서 약을 먹는다. 자기 전 양치질로 입속 세균을 박멸한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아무리 독한 슈퍼 독감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최영감 님도 퇴원하시면서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이제부터 자기 전 양치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깜빡깜빡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딱딱 맞춰서 따라만 하시면 되는 초간단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눌러서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볼펜 하나 준비하셔서 메모하실 준비하세요.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환자분들이 집에서 관리를 엉망으로 하시면 치료 효과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집에서 생활 습관만 잘 잡으셔도 면역력이 2배, 3배로 껑충 뜁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 다 빼고 최영감 님도 퇴원 후에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매일 지키고 계시는 하루 3번 면역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은 점막 면역수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찬물 벌컥벌컥 드시나요? 그건 우리 몸의 보일러를 끄는 행동입니다. 우리 호흡기에는 섬모라는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있어서 빗자루질 하듯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쓸어내줍니다. 그런데 찬물이 들어가서 체온이 떨어지면 이 섬모들이 추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방어막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 1000단위와 아연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우는 자명종이고 아연은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방패입니다. 아침 물 한 잔과 영양제 2알, 이게 여러분의 하루 면역력을 책임집니다. 두 번째, 점심 루틴은 습도 50% 사수하기입니다. 겨울철 실내는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건조하면 코 안쪽 점막이 바짝 말라서 갈라지는데 바이러스한테는 이게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집에 습도계 하나씩은 꼭 두세요. 습도가 40% 밑으로 떨어졌다 싶으면 비상입니다. 가습기를 트시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서라도 무조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춥다고 문 꼭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져요. 하루에 딱 2번, 점심 드시고 1번, 오후 4시쯤 1번, 1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여세요. 바깥 찬 공기가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는 최고의 환기 청소입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은 생명을 구하는 3분 양치질입니다. 앞서 파트 3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낮에는 침을 삼켜도 깨어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에 주무실 때는 기도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는 양치질은 낮에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칫솔모가 잇몸과 이 사이사이를 파고들게 꼼꼼히 닦으시고 혓바닥도 안쪽 깊은 곳까지 닦아내세요. 입속 세균만 잘 잡고 주무셔도 자다가 폐렴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최영감님은 욕실에 3분짜리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그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닦으신답니다. 아주 훌륭한 습관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퐁퐁 솟아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3가지만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선생님, 지금이라도 독감 주사 맞아도 되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10월이나 11월에 맞으셨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독감은 내년 4월, 길게는 5월까지도 유행합니다. 지금 맞으셔도 항체 생기면 봄까지 든든하게 버티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맞으세요. 질문 2. 작년에 먹다 남은 감기약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아깝다고 자꾸 남은 약 드시는데요. 그게 항생제인지 해열제인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게다가 독감은 일반 감기약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엉뚱한 약 드시다가 골든타임 48시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약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증상 있으면 새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3. 가습기 청소하기 귀찮은데 젖은 수건 널어놔도 되나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는 물통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세균 분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가 자신 없으시면 깨끗한 수건을 물에 흠뻑 적셔서 방 안 곳곳에 널어두세요. 아니면 솔방울을 물에 담가뒀다가 놓는 것도 천연 가습기로 아주 좋습니다. 핵심은 코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루틴들이 어려운가요?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 점심에 창문 열기, 저녁에 꼼꼼히 이 닫기. 정말 별거 아니죠?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슈퍼 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됩니다. 최영감 님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한번 크게 앓고 나시더니 지금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덕분에 지금은 다시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실 만큼 건강해지셨고요. 자, 오늘부터 나도 이 루틴을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적으신 김에 다른 분들 댓글에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오늘 나눈 수많은 이야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3가지 핵심 메시지만큼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머릿속에 저장해 주십시오. 첫째,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내 몸이 이상하면 독감입니다. 열이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독감은 열 대신 무기력함, 식욕부진,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선망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게 된다면 체온계 숫자가 정상이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독감 완치 후 딱 한 달이 진짜 승구처입니다. 기침이 멈췄다고, 열이 내렸다고 치료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독감 진단 후 한 달 동안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4배, 5배 치솟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없는지
매일매일 내 몸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백신과 양치질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셔서 이중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 양치질을 통해 폐렴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도남프란드는 이 양치질 습관 하나가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비극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이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꼭 따뜻한 물 한 잔과 꼼꼼한 양치질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생선 잘 모르고 드시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2세 박 여사님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동네 시장 생선가게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 오면 제일 크고 비싼 자연산 생선만 골라 밥상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큼지막한 돔이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큰 생선을 구워주면 손주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셨다고 해요. 비싼 게 당연히 몸에도 좋을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박 여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제대로 다듬을 수가 없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증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려야 했고, 평소에 즐겨 부르던 트로트 가사도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덜컥 겁이 나신 박 여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라며 울먹이시는데 잡고 계신 두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가족분들은 당연히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을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뇌를 공격하고 있던 범인은 노화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박 여사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드셨던 그 최고급 생선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박 여사님의 혈중 중금속 농도는 일반인의 5배가 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시장에 가시면 무조건 크고 실한 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덥석 집어오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자연산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열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비싼 돈을 주고 내 몸에 독을 채워넣고 계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고 믿고 먹는 생선 중에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침묵의 암살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독소가 몸에 들어와도 콩팥이나 간에서 걸러내 배출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다릅니다.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번 들어온 독은 뼈와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박 여사님처럼 손이 떨리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독소가 뇌신경을 상당히 손상시킨 뒤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식탁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생선 6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일 드셔도 중금속 걱정 없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진짜 보약 같은 생선 5가지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바다의 오염으로부터 내 몸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주 특별한 처방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무조건 크고 비싼 자연산 생선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 대물이라고 하면 보약처럼 여기십니다. 낚시꾼들이 잡은 미터급 대형 물고기를 비싼 값에 사서 곰국처럼 고아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 귀한 생선이 독이 된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다 생태계의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바닷속 다단계 사기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 삽니다. 이 플랑크톤들은 바다에 흘러든 미세한 수은 입자를 아주 조금씩 몸에 담게 됩니다. 1원짜리 동전 하나만큼의 독이라고 해보죠. 이걸 작은 물고기가 와서 100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이 작은 물고기 뱃속에는 100원의 독이 쌓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고등어 같은 중간 크기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를 또 100마리 잡아먹습니다. 그럼 독은 1만 원이 되죠. 그런데 참치나 상어 같은 거대한 포식자는 평생 동안 이런 중간 물고기를 수천 마리 넘게 잡아먹고 삽니다. 결국 이 거대한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쯤이면 그 뱃속에는 수억 원어치의 독이 농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생물 농축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윤기가 흐르고 싱싱해 보이는 그 대형 생선이 실상은 수십 년간 바다의 온갖 중금속을 빨아들인 거대한 독소 저장고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 상태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아들은 참치회 먹어도 멀쩡하던데요?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정수기 필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과 콩팥이라는 훌륭한 해독 공장이 있습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이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서 소변이나 땀으로 독을 빼냅니다. 젊고 건강한 필터는 성능이 좋아서 웬만한 독은 싹 걸러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필터는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70년을 쓰면 낡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넘어가면 중금속을 배출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면 빼낼 독을 여러분은 3일, 4일이 지나도 다 빼내지 못하고 몸속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게 배출되지 못한 수은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에서 기름기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곳이 바로 뇌입니다. 우리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세포에 달라붙은 수은은 신경망을 서서히 녹여버립니다.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합선되듯이 뇌 신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든 손이 달달 떨리고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혀를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공격받으면 어제 일도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늙어서 그렇다 혹은 치매 초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드신 그 비싼 생선이 보내는 중독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제가 큰 생선을 피하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량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이제 거대한 독소 폭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선이 독이 든 폭탄이고 어떤 생선이 안전한 영양제일까요? 시장에 깔린 수많은 생선 중에서 딱 골라내실 수 있게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선 이름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중요한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공유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몰라서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진짜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켜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평생 보셔야 할 족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다의 조폭을 피하고 바다의 서민과 친해지는 겁니다. 먼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바다의 조폭 6인방부터 잡아내겠습니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덩치가 산만하고 성질이 포악해서 눈에 뵈는 것 없이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뱃속에 독이 가득 찼을 수밖에요. 첫 번째는 상어와 황새치입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 어르신들은 제사상에 동백이라고 해서 상어 고기를 올리시죠. 조상님 모시는 정성은 알겠지만 산 사람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녀석들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 수은 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참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치찌개에 넣는 참치 통조림은 괜찮습니다. 그건 가다랑어라고 해서 덩치가 작은 녀석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횟집에서 비싸게 파는 붉은 살 생선회, 바로 대형 참다랑어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사실은 지방에 녹아있는 수은 맛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돔과 능성어입니다. 제주도 여행 다녀오시면서 귀한 선물이라고 사오시는데 이것들도 심해에서 오래 사는 어종이라 수은 축적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은 킹 매커럴이라고 불리는 대형 삼치류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일반 삼치는 괜찮지만 해외에서 수입된 사람 팔뚝만한 거대한 삼치는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 6가지 생선들은 1년에 한 번도 많습니다. 1년에 어쩌다 특별한 날 한두 점 맛만 보시는 걸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며 독을 사는 격이 되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시겠죠?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바다의 서민 오총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덩치도 작고 수명도 짧고 욕심 없이 플랑크톤만 먹고 사는 착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깨끗합니다. 저는 이걸 영어 앞글자를 따서 스매시 생선이라고 부릅니다. S-M-A-S-H, 스매시. 테니스 칠 때 강력하게 내리꽂는 스매시처럼 질병을 때려잡는다는 뜻으로 기억해 주세요. 첫째 S는 연어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연어는 대부분 양식인데 이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사람이 관리한 깨끗한 사료를 먹고 자라서
중금속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치매 예방의 1등 공신인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합니다. 둘째 M은 고등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생선이죠. 등푸른 생선의 왕입니다. 값이 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양가로만 따지면 비싼 도미나 참치보다 100배는 훌륭한 보약입니다. 셋째 A는 멸치입니다. 뼈째 먹는 칼슘의 왕이죠. 멸치는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몸에 독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넷째 S는 정어리, 다섯째 H는 청어입니다. 옛날에는 과메기를 청어로 만들었죠. 이 녀석들도 덩치가 작아서 아주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청어. 이 5가지 스매시 생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바다의 서민들이죠. 하느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돈 많아야 먹을 수 있는 비싼 생선에는 독을 숨겨두시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생선에 진짜 보약을 숨겨두셨으니까요. 이 스매시 생선들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아니,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밥상에 올리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세포가 되살아납니다. 박 여사님께도 제가 똑같이 처방해드렸습니다. 비싼 옥돔 대신 시장에서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 사다가 조림해 드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매시 생선이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혹시 생선국 끓일 때 뼈랑 내장까지 푹 우려내야 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식초물에 씻으면 독이 빠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제가 어르신들이 50년 넘게 잘못 알고 계셨던 위험한 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생선 밥상 차리는 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버튼 꾹 눌러서 이 귀한 족보를 선물해 주세요. 진짜 효도는 비싼 생선 사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한 생선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잘못된 조리 상식 때문에 애써 골라온 좋은 생선을 도구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처방해드리는 이 실천법은 단순히 요리법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생명 연장의 기술입니다. 먼저 아주 구체적인 일주일 식단부터 짜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딱 이렇게만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바다 서민 만나는 날로 정하시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멸치를 듬뿍 넣고 우려낸 국물에 된장국을 끓여 드세요. 그리고 멸치볶음 반찬을 곁들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뼈와 칼슘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시작이죠. 수요일 저녁에는 국민 반찬 고등어 조림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국물까지 싹 비벼 드시지 말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특별하게 연어 스테이크나 마트에서 파는 연어회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딱 3번만 스매시 생선을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와 단백질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두부나 계란나물 반찬 드시면 영양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3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바로잡아 드려야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중금속 위험에서 90%는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선생님, 펄펄 끓이면 독도 다 죽지 않습니까? 푹 고아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열을 가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생물이 아닙니다. 돌덩이 같은 금속입니다. 돌을 냄비에 넣고 100시간을 끓인다고 돌이 사라지던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은은 300도가 넘어야 겨우 기체로 변할까 말까한 아주 독한 녀석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삶아도 수은은 생선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수은이 많은 큰 생선은 조리법을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인 겁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식초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면 나쁜 게 빠진다고 하던데요. 어머니들이 생선 비린내 잡고 살 단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건 역시 독소를 빼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수은은 생선 겉면에 묻어있는 먼지가 아닙니다. 생선이 살아있는 동안 먹이를 통해 근육 깊숙한 곳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금물로 겉을 씻는다고 속살에 박힌 수은이 빠져나올 리가 만무하죠. 위생적으로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화학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다는데 내장탕이 진국 아닌가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은 기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선의 몸속에서도 지방이 많은 곳으로 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장과 알, 그리고 껍질입니다. 특히 간이나 창자 같은 내장은 독소 저장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살코기보다 수은 농도가 수십 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생선 드실 때는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와 내장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드세요. 껍질도 가급적이면 벗겨내고 순수한 살코기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선탕을 끓이실 때도 내장과 알은 넣지 말고 살코기로만 담백하게 끓이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은 스매시 생선 먹는 날. 끓여도 독은 안 없어지니 처음부터 작은 생선 고르기. 내장과 껍질은 독소 창고니 과감하게 버리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간단한 원칙들이 박 여사님을 살렸고 이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정체 모를 커다란 생선이 꽁꽁 얼어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드실지 결정하셨나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안전한 식단을 실천해보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적힌 글들이 가득 차면 그것만 봐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 딱 저장하실 수 있게 3줄로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고 돌아가신 박 여사님은 그날로 냉장고를 싹 비우셨다고 합니다. 아껴두었던 옥돔과 참치뱃살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대신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고등어와 멸치로 밥상을 차리셨죠. 처음에는 손주들이 왜 비싼 생선 안 주냐고 투정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여사님의 손떨림은 멈췄고 흐릿하던 기억력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중금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을 챙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안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생선 고르는 법이 아닙니다. 비싼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현명한 지혜로 나와 내 가족의 몸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잊지 않으시도록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의 조폭을 피하십시오.
참치나 상어 같은 크고 비싼 자연산 대형 어종은 중금속 덩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이것만큼은 대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둘째, 바다의 서민 스매시와 친해지십시오.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창어. 이 작고 저렴한 생선들이야말로 뇌를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진짜 보약입니다. 일주일에 3번 식탁에 올리십시오. 셋째 조리법에 환상을 버리십시오. 끓여도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 말고 내장과 껍질은 과감히 버리고 순수한 살코기만 드시는 것이 내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지만 마트에서 3,000원짜리 고등어 한 마리를 고르는 작은 지혜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또한 건강입니다. 진정한 효도 그리고 진정한 자식 사랑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전한지 알고 먹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거창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안전하고 실속 있는 진짜 보약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인 저는 병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만나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각종 약과 보양식 잘 모르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 1년 만에 30년이나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열심이신데 이상하게 점점 더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74세 김철수 어르신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제1의 목표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신경과에 가시고 무릎이 시큰거리면 바로 정형외과로 달려가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내과에 가시고 소변이 불편하면 비뇨기과를 찾으셨죠. 각기 다른 병원 5군데를 다니시면서 받아온 약이 하루에 무려 15알이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약들을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흐뭇해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100세까지는 끄떡없을 거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는데 몸은 점점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자꾸만 정신이 멍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단순한 빈혈인 줄 알고 넘기셨지만 며칠 뒤에는 화장실을 가시다가 발이 꼬여서 크게 넘어지셨고 결국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사고까지 당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신 김철수 어르신을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어르신의 신체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인 74세가 아니라 이미 90세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건강을 챙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노화는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생 동안 딱 3번 급격하게 늙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34세와 60세, 그리고 78세입니다. 이때 우리 몸속의 단백질 수치가 급변하면서 노화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잘 타넘는 분들은 나이보다 젊은 저속노화의 삶을 살게 되지만 김철수 어르신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파도에 휩쓸리면 남들보다 2배, 3배 빨리 늙는 가속노화의 급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르신의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했던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몸이라는 엔진에 찌꺼기를 끼게 만들고
불필요한 약이라는 짐을 트렁크에 가득 실어 엔진을 과부하에 걸리게 만든 겁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니까 무조건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고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김철수 어르신이 어떻게 그 늙어버린 90세의 몸에서 다시 활기찬 70대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는 다 빼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만 골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밥그릇 하나만 바꿔도, 그리고 무심코 삼키던 약 한 알만 줄여도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두 다리로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표현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만 피하셔도 가속 노화라는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라는 엔진에 싸구려 불량 연료를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렁크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김철수 어르신의 몸을 74년 된 클래식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차입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좋은 연료를 넣고 아껴 타야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입맛이 없으시다며 점심엔 국수나 빵으로 대충 때우시고 저녁엔 기운 차린다고 기름진 튀김이나 숯불구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맛은 좋았을지 몰라도 엔진 입장에서는 최악의 불량 연료가 들어온 셈입니다. 이런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서는 당 독소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설탕을 불에 태우면 끈적하게 눌어붙는 달고나 같은 게 혈관 속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 독소는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에 달라붙어 주름을 만듭니다. 뇌세포에 달라붙으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은 삶은 음식보다 이 독소가 수십 배나 많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엔진은 이 끈적한 그을음 때문에 뻑뻑해져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 가속노화의 주범인 당 독소입니다. 더 심각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트렁크에 너무 많은 짐을 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바로 약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하루에 15알의 약을 드셨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쌀가마니를 15개나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뒤가 무거우니 차가 뒤로 처지고 핸들을 꺾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먹을수록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입원할 위험이 18%, 사망할 위험이 25%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가지 이상의 약을 드실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들이 몸속에서 서로 엉키고 싸우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멍해지는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진 것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평형감각 상실, 바로 낙상사고였던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하고 근육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노쇠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엔진은 지금 괜찮은 걸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 테스트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딱 4m만 걸어보시면 됩니다. 거실 끝에서 끝까지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4초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건널 때 필요한 속도가 바로 1초에 1m입니다. 만약 4m를 걷는데 5초 이상 걸리신다면 지금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져서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4.5kg 이상 빠졌다면 이건 역시 엔진 오일이 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가진 엔진도 제대로 정비만 하면 다시 쌩쌩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찌꺼기 낀 엔진을 새 것처럼 닦아내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한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걷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혹시 주변에 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친구분의 낙상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동화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철수 어르신이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다 치우고 당장 오늘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딱 3가지 정비법만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녹슨 중고차에서 명품 클래식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법은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황금 비율 혼합유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일반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격이 다른 연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흰 쌀밥은 이제 잊으십시오.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밥의 비율은 아주 명확합니다. 렌틸콩 4, 귀리 2, 현미 2, 그리고 백미 2입니다. 이 비율을 꼭 기억하십시오. 렌틸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밥의 40%를 렌틸콩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 하필 렌틸콩일까요? 렌틸콩과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백미를 먹으면 혈당이 수직 상승해서 혈관을 공격하지만 이 황금 비율 밥은 혈당을 아주 완만하게 미끄럼틀 태우듯이 올립니다. 마치 급발진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침에 이 밥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군것질 생각이 싹싹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당독소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렌틸콩을 4만큼 넣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2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연료를 바꿨다면 엔진 관리법도 바꿔야 합니다. 조리법의 대전환입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기름에 튀기면 독덩어리가 되지만 물에 삶으면 보약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튀기지 말고 굽지 말고 삶고 찌고 데치십시오. 여기에 아주 강력한 녹 방지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레몬즙이나 식초입니다. 요리하실 때나 드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당독소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선찜을 드실 때 레몬 한 조각을 뿌리는 것이 멋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겁니다.
간장 대신 소금을 쓰시고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 정비법은 운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쌩쌩 달리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바로 힘, 즉 토크입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운동의 비중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의 60%를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에 쓰시고 유산소는 40%만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한 발로 서기 연습을 꼭 추가하십시오. 양치질 하실 때 짝다리 짚지 마시고 번갈아 가며 한 발로 서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낙상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엉덩이뼈를 지켜줍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 1kg당 1.2g은 드셔야 하니 매 끼니 손바닥만한 고기나 두부 생선을 꼭 챙겨 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정비법은 가장 중요한 트렁크 비우기, 즉 약물 다이어트입니다. 이건 여러분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집에 있는 모든 약봉지를 큰 쇼핑백에 다 담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먹는 약 중에 겹치는 건 없나요? 혹시 뺄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이렇게 해서 약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속 쓰리다고 드셨던 위장약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있었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15알이던 약을 꼭 필요한 혈압약과 당뇨약을 포함해 딱 6알로 줄였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덜어내니 차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약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약만 먹는 게 진짜 내 몸을 위한 효도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밥은 렌틸콩과 잡곡 위주로 바꾸고 튀기는 대신 삶아 드십시오. 운동은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약봉지를 들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할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건강 걱정 많으신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막막하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김철수 어르신이 3개월 동안 매일 지키셨던 실제 하루 일과표를 공개합니다.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낡은 엔진을 부드럽게 만드는 하루의 정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밤새 말라버린 엔진에 윤활유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7시에는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절대 무리해서 뛰지 않습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며 기분 좋게 걷습니다. 아침 8시 드디어 그 황금 비율 밥상이 등장합니다. 렌틸콩과 귀리, 현미, 백미를 섞은 밥 한 공기에 찐 계란 하나, 그리고 나물 반찬과 된장국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한 끼가 하루를 버티는 최고의 고급 연료가 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입이 심심하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달달한 믹스커피나 떡을 드셨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계란을 드십니다.
엔진에 그을음을 남기는 당분 대신 오래가는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점심 12시에는 생선찜이나 수육을 드십니다. 식당에 가셔도 튀김보다는 백반이나 샤브샤브를 선택하십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짠 국물은 남기시는 센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시간 출출할 때는 무가당 두유나 우유 한 잔으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텔레비전 뉴스 보실 때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홈 트레이닝 시간대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10번 3세트, 싱크대 잡고 뒤꿈치 들기 20번, 그리고 양치질 하면서 한 발로 서기 1분. 다 합쳐도 15분이 안 걸리지만 이 시간대가 어르신의 다리 근육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충분한 수면으로 하루 동안 달린 엔진을 식혀줍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2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콩이랑 잡곡을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요. 어떡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생 흰쌀밥만 먹던 엔진에 갑자기 고성능 연료가 들어오니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땐 억지로 참지 마시고 비율을 조절하세요. 처음 2주 동안은 렌틸콩을 조금만 넣으시고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씹는 횟수입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씹으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오물오물 씹어서 넘기시면 소화도 잘 되고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나와서 영양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약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먹던 혈압약이랑 당뇨약도 끊어야 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물 다이어트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제가 줄이라고 한 건 습관적으로 먹던 소화제, 중복된 진통제, 영양제처럼 굳이 없어도 되는 격가지 약들입니다. 어떤 약을 빼고 어떤 약을 남길지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는 건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 과정을 통해 몸무게는 3kg이 줄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고 걷는 뒷모습이 청년처럼 당당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에 콩밥 하나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을 웃게 만들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숫자 1이 모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몸도 김철수 어르신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료를 바꾸고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흰 쌀밥 대신 렌틸콩과 귀리 현미를 섞은 황금 비율 밥상으로 바꾸시고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고 찌는 방식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녹슬게 하는 당독소를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둘째, 운전 방법을 바꾸십시오. 숨차게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의자 스쿼트와 한 발 서기가
여러분을 낙상사고로부터 지켜줄 생명보험입니다. 셋째, 트렁크를 비우십시오. 약은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을 덜어내십시오. 가벼워진 트렁크만큼 여러분의 컨디션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라고 해서 다 폐차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면 녹슨 고물차가 되지만 정성껏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세월의 멋이 깃든 명품 클래식카가 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클래식카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신 스포츠카보다 더 품격 있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철수 어르신은 스스로를 고물차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멋진 클래식카가 되어 인생이라는 도로를 즐겁게 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음식 한 끼, 오늘 여러분이 움직인 한 걸음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100세까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두 발로 여행 다니며 자식들과 웃으며 지내실 건가요? 그 정답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명품 클래식카가 되어 완주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